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질 파트 5회차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부터 보시면 용존산소와 관련해서 폐수를 처리할 때 이용되는 그 미생물이래요.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이겠죠? 구분 중에 다음 괄호 안에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 우선 보기들을 보니까요. 혹이냐, 혐기냐, 통기 이런 것들은 아니죠. 자산성 이런 것들 아니고 2번 아니면 3번인 것 같아요. 호기성은 산소를 좋아하고 혐기성은 산소 또는 공기를 혐오하는 그런 균이죠. 보기를 읽어볼게요. 미생물은 산소의 섭취 유무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땡땡땡 미생물은 용존산소가 아닌 이렇게 벌써 나왔으면은 끝까지 안 읽어봐도 되겠죠. 혐기성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 등과 같은 산화물을 용존산소로 섭취하기 때문에 그 결과 산소가 빠져야 되죠. 미생물이 이 산소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황화수소와 같은 H2S, 암모니아 혹은 질소 형태, 산소와의 결합이 없어진 물질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악취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혐기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소화 혹은 산소 섭취를 하고 악취가 나는 물질들을 발생시킨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요거까지는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세요. 호기성이 있고 또 혐기성이 있는데 이것들도 자세히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편성이와 통성, 편성 혐기성, 편성 호기성, 그다음에 통성 호기성 있고요. 혐기도 마찬가지로 통성과 편성으로 나눠볼게요. 편자가 들어간 것은 약간 편식한다 느낌의 편이거든요. 얘는 반드시 무조건 산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산소가 있는 상황, 풍부한 상황에서 어떤 분해를 하는 균을 이야기하고요. 통성, 여기 통성을 일부러 가운데다가 썼는데 그렇게까지 풍부하지도 않아도 되지만 있긴 있어야 되는 호기성 상태. 이 친구도요. 혐기성이긴 한데 산소가 이러한 산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 문장 중에 나온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 이런 애들을 결합산소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 물질과 결합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혐기성균을 통상혐기성균이라고 하고요. 얘는 산소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상황. 절대로 산소 있으면 안 돼. 편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무조건 있거나 없어야 되는 거고요. 통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두리가 있다고 할까요? 또 이 중간 친구를 임의성이라고 하죠. 임의적이다라는 표현처럼 임의성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문제에서는 출제를 할 때 임의성을 내기에는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호기와 혐기로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 단순히 여기까지만 읽어서 혐기성이라고 찾아주셔도 되고요. 조금 딥하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17번. 계산 문제 나왔어요. 소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산화지로 처리하고자 한다. 유입 농도 주고요. 유량도 줘야 되겠죠? 유입 농도는 BOD가 200이고 유량이 6000. 부하량이 정해져 있어요. 300kg 헥타르라고 하는 거죠. 헥타르. 하루에 헥타르 1헥타르 면적당에 300kg만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산화지의 면적은 몇 헥타르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우선 여기 있는 부분을 좀 가져와 볼게요. BOD 부하.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뭐다? Q가 유량을 포함한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용적이 올 수도 있고 면적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따라 다른데 이 헥타르라고 하는 값은 면적 단위죠. 실질적으로 A라는 것이 이제 숨어 있다. 그것이 300kg per 헥타르 day라고 하는 값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뭘 줬어요? BOD 농도 주고 유량 6000 줬잖아요? 그러면 A를 찾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해봤을 때 편의상 150이라고 해볼까요?
BOD 농도 곱하기 Q를 했더니 150kg의 부하가 나오네. 그러면은 300kg일 때 1헥타르의 면적이 필요했다면 150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0.5헥타르라는 면적만 있으면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으로 이것이 쓰였다라는 거 설명드린 거고요. A를 바로 찾으러 가볼까요? 자, A분의 1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BOD 200. kg이니까 단위 맞춰서 써줄게요. 0.2kg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200kg, 200g과 kg이 같아지려면 단위가 커지면 숫자는 작아져야 돼요. 1000배. 그래서 나누기 1000 숫자에 해준 거고요. 분모는 그대로 갈 거예요. 분자만 변화가 있었고요. 6000 유량. 요것이 이제 300까지 가는 헥타르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나요? 120 나오나요? 120? 그래서 정답은 4헥타르 나오겠어요. 4헥타르. 계산기 눌러서 A만 찾는 거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 ppm, 퍼센트를 ppm으로 환산을 해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노르말 농도를 ppm으로 환산해보라고 한 거네요. 같은 문자,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은 환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얘는 노르말이지만 농도로 끝나고요. 얘도 농도예요. ppm도 농도 단위잖아요. 농도와 농도끼리는 서로 왔다 갔다 단위 환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수질은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물질과 단위를 왼편에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텐데 보통 이제 ppm이라고 하는 걸로 바로 구하기보다는 mg/kg과 같은 단위라 그랬었죠? 얘는 비율이다 보니까 비율 100만 분율로 우리가 아는 무게 단위로 하면 mg/kg과 같고요. 공이 6개죠. 그 다음에 비중이 1이에요. 대부분. 비중이 안 나와 있으면 1이니까 1kg과 1리터랑 같습니다. 해서 mg/L.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럼 mg/L로 구하는 게 더 좋겠죠. ppm과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값을 적으시고 0.001 노르말 농도니까요. EQ/L 당량이라는 거죠. 노르말. 그러면 당량이라는 값이 지워져야 되겠죠. EQ가 이렇게 지워지고 mg이 생겨야 내가 원하는 단위로 환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mg이라고 하는 거 당량과 mg 같은 값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그럼 NaOH에 대해서 가볼게요. NaOH의 1몰의 정의 1몰이라 하는 것은 원자량,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에 g을 붙이면 된다. 지금은 분자니까요. 분자량에 g을 붙이실게요. Na 얼마예요? 원자. 얘는 원자. 23 더하기 16 더하기 1. 40이죠, 40? 40이라는 숫자에다 g만 붙이시면 되고. 가스에다가 EQ를 붙이면 되는데요. 노래 부르는 그 가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이 형성이 될 때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의 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NaOH는 어떻게 지금 결합이 된 건가요? NA는 플러스고 OH는 마이너죠? 전자를 공유했어요. 어떻게? NA가 이렇게 전자를 줬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가지고 있네요. 전자는 음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2개 주고받는 게 아니고 1개를 공유했어요. 그래서 가수에다 1을 넣으시면 됩니다. 1 EQ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 가지고 와야죠. 1몰이랑 40g이랑 1 EQ랑 세 가지가 다 같은 것이죠, 지금. 지금 몰을 쓰는 게 아니고 1당량에 40g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다. 같은 값을 위아래 곱하거나 나눠도 성립을 한다, 식은. 그래서 NaOH 1당량이었고요. 40g인데
밀리그램으로 바꿔야 되니까 단위가 작아졌네? 그럼 숫자가 커져야 되겠죠. 10의 3승 하시면 이것이 정답이 되면서 40이 나오네요. 40. 계산은 간단한데 단위 환산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봤어요. 요 값이 또 뭘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노르말 말고 몰롱도로 나올 때도 이렇게 환산이 자유자재로 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19번. 문제를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매 회차 이 문제가 나와요. 슬러지 벌킹이냐, 연못하냐, 아니면 살수 여상이냐, 활성 슬러지냐. 매 회차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답이?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중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라고 했으면 끝났네요. 그죠? 1번이네요. 하수를 처리할 때 주로 사상성 미생물의 이상 번식으로 2차 침전지에서의 침전성이 불량한 슬러지가 침전되지 못하고 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벌킹이라고 하는 팽화라고 하는 현상, 팽윤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길게 서술해 놓은 거네요. 그죠? 뭐라 그랬죠? 사상성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예요. 곰팡이. 곰팡이가 실 모양으로 이렇게 음식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눈 온 것처럼 음식에. 근데 2차 침전지에서 이렇게 눈 온 애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가라앉은 살찐 애들은 가라앉아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고액, 고체와 액체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벌킹, 팽화, 팽윤 현상이라고 한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나오면 너무 좋겠다. 바로 찍으면 되겠어요. 20번. 문제가 이렇게 긴데요.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요소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정보를 많이 주면 줄수록 나는 좋죠. 내가 이것을 5가지에 대한 기억부터 미음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라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보니까 기억 보니까 고형물질의 표면에 부착해서 생장하는 친구다. 핵의 형태가 뚜렷한 단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일정한 형태를 이룬다. 다세포로 구성된 균사,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자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멘트가 좀 어렵죠. 생물학적 용어여서. 각 세포는 독립된 능력을 가지며 영양물질과 에너지 물질인 유기물을 세포 표면으로 흡수해서 생장을 하고요. 물질 순환과 자정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자정작용과 유기물을 흡수해서 생장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특별하게 이것이 곰팡이라는 정보를 얻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까요? 곰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균류라고 하거든요. 균. 특징은 첫 번째로는 표면에 부착해서 성장을 한다. 이 말 뜻은요, 우리 곰팡이가 음식물에 피나요? 아니면 접시에 피나요? 접시 위에다가 음식을 오랫동안 놔두면은 곰팡이가 막 피는데 접시에 피지 않습니다. 음식물 표면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에 보시면은 유기물을 먹는다. 먹으면서 생장을 한다라는 표현도 또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세포 형태도 있고요. 다세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정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친구가 있으면은 수질이 살짝 안 좋은 상태인 거 느낌 오시죠? 곰팡이니까요. 얘가 없어진다는 것은 회복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정작용을 알 수가 있는 요소다. 생물학적 요소다 보시면 되겠죠?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정화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번 오염되었던 수질이 계속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세균에 의해서 원래 상태에 가깝게 정화가 되는 현상을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1번. 다음 중 생물학적 폐수 처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네요. 생물학적 처리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활성 슬러지 미생물 이용한 거 맞죠? 산화지 또한 생물학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 부상분리, 살수 여상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자세히 아는 내용은 이제 활성 슬러지와 살수 여상은 생물학적 처리인 거는 다 알죠. 부유 공정, 둥둥 떠 있다. 반송이 반드시 필요. 살수 여상은 부착되어 있죠. 생물막에 여제에 부착되어 있어서 반송은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산화지. 이것도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지는 연못 지자고요.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땅이 고여 있으면 물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채워지겠죠. 흘러 들어오거나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유기물도 이제 형성이 됩니다. 유기물이 존재해요. 산소가 필요해.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박테리아라는 친구가 유기물의 C는 CO2로 돼야 되고 H는 H2O로 돼야지 분해가 된 거라고 했어요. 박테리아. 근데 이 박테리아가 필요한 산소를 누가 주냐면요. 조류가 줘요. 조류. 조류는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CO2를 먹고 O2를 주는데 박테리아가 필요한 산소를 조류가 주네. 그러면 박테리아가 또 조류에게 필요한 광합성에게 필요한 CO2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산화지법은 어떠한 것? 박테리아가 미생물이에요. 조류와의 공생관계를 이용했다. 조류의 공생관계. 를 이용한 공법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산화지도 나오니까요. 박테리아와 조류의 공생, 서로 필요한 것,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장점이 뭐가 되죠?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처리율이 그렇게 높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상 분리는 어때요? 띄워지는 애들은 띄워서 제거하고 뭐 띄워지지 않으면 다음 공정으로 가겠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 처리입니다. 생물학적이 아니고요. 내가 물리적으로 물론 이게 공기방울을 뽀글뽀글 넣어주긴 하죠. 공기방울에 의해서 위에 뜨는 친구들 제거하면 되고 하는 공법은 화학적인 약품을 첨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라든지 생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처리에 속한다는 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이것도 문제가 엄청 긴데 여기 생물 문제가 많이 나오죠? 생태계의 생물적 요소 중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없으며 생산자나 소비자의 생체, 사체와 배출물의 에너지원으로 하여 무기물을 생성하고 용존산소를 소비하는 분해자로 일반적으로 유기물과 영양물질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물질순환과 자정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일단은 조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강합성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일단 산소를 한 번만 살펴볼게요. 혹이냐 혐기냐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있네. 용존산소를 소비하는 분해자이니까요. 혐기 아닙니다. 혐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냐 종속이냐 둘 중에 하나로 나뉘면 될 것 같은데 유기물과 영양물질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그럼 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밥이 못 먹으면은 생활하기가 어렵죠. 종속이 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밥이 없어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용존산소를 소비하는 호기성 친구고요. 밥을 먹어야지만 잘 자란다. 호기성 종속영양세균이라고 하는 3번 정답 되겠습니다. 23번 입자가 100% 제거되기 위해 요구되는 침전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침전지에 유입되는 유량을 표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는 것. 뭐 앞에 것
Q까지 몰라도요. 유량을 어떻게? 면적으로 나눈 거래요. Q 나누기 A. 요거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이름이 세 가지가 같은 게 있는데 가장 먼저 표면적 부하율, 표면적이나 물의 면적이나 수면적 부하도 같은 말이고요. 수리학적 부하 해서 보기 중에 이 세 가지 문장이 들어간 것은 이제 2번 정답이겠네요. 표면부하. 여기서 표면적으로 나눈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정답을 알려줬어요. 힌트가 주어졌죠. 24번. 1차 침전지의 깊이, 높이가 4m고요. 표면적이 1제곱미터에 대해 유량이 30짜리로 유입이 된다. 이때 체류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정리를 그때그때 해두세요. 체류 시간을 구하라고 할 때 체류 혹은 시간. 이제 요 개념은 많이 안 쓰인다라고 했는데 거리를 속도로 나눈다. 뭐 100m를 몇 초에 갔다 이게 속도잖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최적, 부피를 유량으로 나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학 쪽에서는 아래 거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위에 것도 안 쓰이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씩에 대입을 해보자. 지금 문제에 대해서 유량이 나왔어요. 30. 그 다음에 여기 최적 나왔죠. 2개 곱하면 최적이잖아요. 여기 한번 정리 쭉 해볼까요? 유량은 그대로 쓰고 최적은 바닥이나 혹은 표면에다가 높이 더하면은 곱하면은 최적인 거죠. 밑에 밑바닥 면적 곱하기 깊이. 여기다 대입할게요. 4m 곱하기 1제곱미터 나누기 30. 데이로 구하라고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데이 대신에 24아워로 바꿀게요. 아워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네요. 3.2. 뭐 그렇게 계산이 복잡한 것을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니까요. 내가 딱 사용할 것들만 주고 하나 모르는 거 주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25번.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 또는 영양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정량적인 평가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영양화는 영양분이 너무 과다할 때 생긴다고 했죠? 원인 물질이라 하면 질소 혹은 인을 찾아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문제 보기 중에.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 이 부영양화는 이 영양 물질을 누가 섭취를 하냐면 조류가 사용을 하는 거죠. 조류가 섭취를 해가지고 광합성하고 뭐 세포 번식에 엄청나게 사용이 되는 그런 영양 물질이에요. 근데 조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클로로필 A라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수중에 클로로필 A를 측정해 봤을 때 조류 농도가 얼만큼 있겠구나 유출을 할 수가 있어서 4번 맞고요. 그다음에 영양염류가 많냐 적냐 가지고 부영양화를 측정할 수 있겠죠. 평가할 수 있겠고요. 투명도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몇 메타까지 투명하냐. 뿌옇다라는 것은 조류가 득실득실 생겼다는 거거든요. 투명도를 기준으로 몇 이상, 몇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영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투명도, 영양염류, 클로로필 A는 맞고요. 경도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경도는 뭐뭐 도로 끝나니까 CaCO3로 환산된 값이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농도가 높은 물을 경수라고 한다 그랬죠? 경도가 높은 물. 25번에 1번이고요. 26번 이 문제도 풀어봤던 문제네요. 공식 바로 적겠습니다. SVI 찾는 거. 이 콘 모양을 두고서 1리터만큼 채워두고 30분 후가 어떻게 됐냐.
당연히 가라앉아야지 지금 침강이 괜찮게 되는 거죠. 150mm가 되었네요. 문제상에 보니까. 그럼 공식 SVI는 mLSS 농도분에 30분 동안 침강시킨 슬러지 부피 몇 미리가 됐어? 1리터였는데 곱하기 10의 3승. mLSS 2500분에 30분 침강시킨 거 150 곱하기 1000. 이것이 정답이겠어요. 26번에 60이 정답이네요. 60. 이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이걸 외우시고 있어야 풀 수 있겠네요. 다음 갈게요. 27번. 성층이 형성될 경우 수면 부근에서부터 하부로 내려갈수록 형성된 층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풀이를 했었어요. 호수라고 하는 거, 호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을 때 표면물 뭐라고 해요? 표수층? 중간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약하다. 수온 약층.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층, 깊은 층이다. 심수층. 순서대로 하면 1번이 정답이겠네요. 표수층, 수온약층, 심수층.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28번. 다음 침전에 해당되는 것은 괄호 안에, 아니죠, 박스 안에 내용을 읽어보고 어떤 침전인지 1, 2, 3, 4번 중에 찾으면 되겠어요. 입자들이 고농도로 있을 때 침전 현상이래요. 그럼 일단 독립과 응집은 아니죠. 침전은 4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주 순간적으로 입자가 자기만 쭉 침강하는 상태. 독립적으로 침전하는 인형 침전. 네, 자기가 스스로 찍 침전이 됐는데 옆에 다른 애가 있었네요. 그럼 얘네 같이 붙어가지고 찍 응집하면서 침전한다. 응집 2형 침전이고요. 이제 세 번째 유형부터는 농도가 조금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농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응결이 된 애들이 한 뭉텅이가 있고 이쪽에도 한 뭉텅이가 있고 이쪽에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이 친구가 침전을 하고 싶은데 얘도 침전을 해야 돼. 아, 내가 침전될 거야, 내가 침전될 거야 이렇게 약간 다투는 느낌. 서로 방해를 하면서 침전을 하고요. 지역적으로 침전한다라는 표현도 해요. 지역적. 다음에 간섭하면서 침전한다. 이게 3형 침전이죠. 중간 농도, 중간 깊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고농도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 맨 마지막 침전 같아요. 압축, 압밀, 4형 침전이거든요. 굉장히 농도가 높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건데 얘는 그림으로 그려주면 아주 이해가 빨라요. 자, 이렇게 침전이 이미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더 침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무거워서 더 침전이 되는 형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입자들이 고농도로 있을 때의 침전 현상으로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최종 침전지 하부에서 일어난대요. 굉장히 농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이 침전은 슬러지의 중력, 농축 공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포기조의 반송을 위해 활성 슬러지가 농축되어야 하는 최종 침전지에서 특히 중요한 침전이다라고 하네요. 중간에 내용이 조금 깔끔하진 않는데요. 중력이라든지 농축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압축 침전이라고 하는 거. 중간 정도 농도라고 하면 3형이고요. 고농도는 마지막 거. 독립적이라는 게 나오면 1번. 응결하면서, 응집하면서 침전한다라는 것은 2형 이렇게 정리하시도록 하세요. 29번. 질소 제거를 위한 고도 처리 방법으로 거리가 먼 거 그랬네요.
우선은 탈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공기와 함께 날려보낸다. 일단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야 돼요. 그러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형성이 되고요. pH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뭐 12 이 정도로. 그럼 OH가 너무 많아진 상황이에요. 염기 상황이니까. 화학은 항상 평형을 이루고 싶어요. 왜 이렇게 내가 많지? 나 암모늄 이온 있으면 바로바로 결합해서 암모니아로 될래. 그래야지 평형이 되니까. 근데 이 암모니아는 가스 형태인데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약해요. 그래서 공기와 함께 날려보내는 이 현상을 탈기법이라고 한다. 질소 제거하는 방법 맞습니다. 2번 AO 공정이 틀렸네요. AO 공정은요. 인만 제거돼요. 그래서 혐기 호기 조화법이라고 해가지고 A가 여기서 혐기 unaerobic의 약자 A를 따온 거고요. 호기 옥식의 O를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혐기와 호기조가 있을 때에는 인이 제거되는데 혐기조에서는 인을 방출하고 수중으로 뱉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산소가 많아졌어? 아까 뱉었던 인보다 수중에 있던 몇 가지 인을 더 섭취합니다. 인의 과잉 섭취가 진행되면서요. 이 공정은 인만 제거된다고 반드시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3번의 염소 주입을 통해서 파과점 염소 주입법을 통해서 질소 제거 가능하고요. 그런 문제 나올 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선택적인 이온 교환. 이온 교환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음이온 교환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질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온으로 있을 때 암모늄 이온을 양이온 교환을 통해 가지고 나트륨이라든지 수소가 붙어 있는 수지를 이용해서 교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요.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기조에다가 산소 공급해주는 반응조예요. 생물이 이제 섭취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곳. 그다음에 침전, 2차 침전지인데 밥 먹어서 살찐 애는 가라앉아야 되고 살찐 덜 먹은 애는 떠 있어야 되겠죠. 다음 공정으로 이제 상등액이 넘어갈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벌킹 현상이라고 이제 많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게 반송인데요. 요 앞에 부분을 호기조였던 이 전체 반응조를 요 앞쪽 일부만 혐기조로 좀 두면요. 이 슬러지 속에 인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AO 공정이라고 이야기해줘요. 한번 AO 공정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다양한 고도 처리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AO 공정 먼저. 앞쪽에 혐기조에서 인이 뱉어지고 뒤쪽에 호기조에 가서 인을 많이 먹어요. 그 많이 먹은 애가 가라앉았어. 그걸 찍 빼내주면은 인이 제거됐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 30번. 또 문제가 굉장히 긴데요. 과망간산칼륨법이네요. COD. 적정에 의해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료를 황산산성으로 해서 과망간산칼륨을 일정가량 넣고 30분간 수육상에서 가열 반응시킨다. 맞습니다. 이 앞에 산성 상태에서 과망간산칼륨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황산을 이용해서 산성으로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0분간 물 속에서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녹이는 느낌 아시죠? 중탕하는 거.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가열을 시켜주고 2번에 보시면 염소이온은 방해물질이거든요. 정량적으로 산화되니까 과망간산에 의해서 산화가 돼가지고 COD 값에 포함이 돼서 더 높은 COD 값을 유발을 하는 게 이제 간섭인데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COD 값을 증가시키게 하는 양의 오차를 유발하고요. 이럴 때 황산칼륨 같은 거 말고 우리 황산은을 넣어준다라고 했었는데 한번 문제에서 나온 적 있어요.
은 AgCl이라는 애는 용해도가 굉장히 낮아서 물속에 염소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고 침전물 형태로 만들어줘서요. 방해를, 간섭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 들어간 친구 넣어주면은 간섭이 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가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중탕의 온도와 가열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30분간 100도씨에서 뭐 가열을 하겠죠. 그거보다 너무 적게, 너무 많게 가열하면 안 되겠고요. 4번에 아질산염은 아질산성 질소 1mg당 1.1mg의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COD 값의 오차를 유발한다. 아질산염은 이해하기가 조금 쉽죠. 이렇게 생긴 애죠. 근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이렇게 3개가 있어야지 안정해요. 그냥 질산이 좋은 거죠. 갑자기 연기를 해서 죄송해요. 아가 안 붙은 황산이 더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가 가져다가 써서 3개짜리로 되려고 하니까 또 오차 유발이 되겠죠. 산소를 소비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30번에 2번 틀렸고요. 31번 부유물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 부유물질 suspended solid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부유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크기 이상의 물질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림을 좀 못 그려가지고 간단히 되게 그려볼게요. 사람 같은데 여기에다 이제 유리섬유 아니어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여과지를 두고선 이렇게 공극이 굉장히 작으니까 그대로 두면 이렇게 물이 잘 안 빠져서 펌핑을 합니다. 기계를 온으로 딱 누르면은 진공처럼 이렇게 띡 빨려 들어와서 이렇게 액체가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여기 모이겠죠. 그래서 TS라고 하는 총고형물 전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에서 펌핑을 했을 때 이 여과지를 통과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떨어졌겠죠, 물이. 근데 여기 통과 못하는 일정 크기 이상의 친구를 suspended solid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부유물질. 얘는 통과했으니까 되게 작아. 그래서 그냥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이라고 하자 해서 용존 물질이라고 하면 DS라고 지칭을 해주게 됩니다. 요거를 수직선 상황에다 그려보게 되면은 어느 크기 이상은 SS 그거 뭘 통과해가지고 작으면 DS다 보시면 되겠죠? 어느 크기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0.1 마이크로미터예요. 유리섬유 여과지의 공극의 사이즈가 0.1 마이크로미터인데 그거를 이제 통과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요. 그거보다 큰 것을 부유물질이라고 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부유물질은 물에 녹는 고형물질로서 틀렸네요? 물에 녹아 있는 게 아니에요. 녹지 못한 상황. 유리섬유 거름조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애를 미리그램 퍼 리터. 두 군데 틀렸어요. 녹는 아니고 통과하는 아니고요. 이 그림 기억하세요. 2번에 부유물질의 농도는 합해수 특성이나 처리장의 효율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고요. 침강성 고형물질은 하수 처리장 1차 침전지에서 침강이 필요한 유속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부유물질이 많은 경우에 물속 어류의 아가미에 붙어서 어류가 질식사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머지 보기들은 괜찮게 나와 있었고요. 1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뒤에 문제 보시면 이제 콜로이드도 나오기도 하는데 미리 이야기하면은 콜로이드라는 것은 0.001 마이크로미터부터 0.1 사이에 있는 사이즈를 콜로이드라고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32번. 크롬 함유 폐수 처리 시 사용되는 환원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크롬은
맨날 하는 얘기가 유가크롬과 쌍가크롬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유가는 독성이 수중에 있으면 세니까 삼가로 만들어주고 수산화물 침전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유가는 삼가로 맞춰주고 이제 수산화물 침전을 시킨다. 이때 뭐 pH라든지 어떠한 순서냐 이런 거 정도는 했었어요. 환원이 돼야 되죠. 환원 6에서 3으로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환원이고 나중에 침전으로 제거하면서 중간에 중화해 준 다음에 침전시키기로 했죠. 여기서 환원 제약품 어떤 애를 넣어야지 유가에서 삼가로 될까? 그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죠. 보통은 산화되고 싶은 애들을 환원제라고 하잖아요. 아황산. 환원제는 제. 여기서 제가 그 제는 아니지만 제, 즉 남을 환원시키고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건 크롬이 되겠네요. 자신 산화되고 싶은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내가 산화가 되려면 산소가 부족해야 되겠죠? 아황산 아쉬워. 황산이 돼야 돼. 4개가 돼야지 안정하고요. 오늘 질산도 했었죠. 아질산도 아쉽죠. 3개짜리가 돼야 안정한데. 뭐 요런 애들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럼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번이 아닌데 1번은 지금 이미 숫자가 틀려요. 이게 4개가 돼야지 맞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 아황산 있습니다. 아황산에다가 나트륨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아황산 나트륨이 되고 싶은 물질이에요. 4개짜리가 돼야 돼. 그러면 환원제가 맞죠. 얘는요. 아황산 가스예요. 가스 형태인데 암모니아랑 똑같아요. 물에 녹여보시면 어떻게 돼? H2SO3가 된다고요. 아황산이 돼. 얘도 산소를 써가지고 4개짜리가 되고 싶어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원제가 맞고 이 친구는요. 황산은 일단 여기서는 소비를 안 해요. 산소는. 철 때문에 그래요. 철이 이가철인데 삼가철로 되면은 자신은 산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크롬은 환원을 시키는 물질. 정답은 1번이 아니고 나머지 3개는 환원제가 맞습니다. 33번. 다음 중 표준 대기압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표준 대기압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대기압은 공기들의 압력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대기압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거의 안 받는 것처럼 느끼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의 압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숫자를 그냥 1로 잡은 것 뿐이에요. 자, 이것도 압력 단위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단위가 ATM이죠. ATM. 근데 대기압의 단위로서 우리는 받고 있는데 0 ATM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그냥 1로 설정을 한 것뿐이에요. 받긴 받으니까. 대기압이라고 하자. 1기압이라고 하자. 이것과 같은 것들을 이제 쭉 아래다 써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수은 기둥으로 봤을 때 760ml Hg 차이는 1기압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원리를 잠깐 설명해 보면요. U자관에다가 수은을 담아둡니다. 수은을 담아두고 한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봐요. 진공. 그리고 이쪽만 압력을 주는 거죠. 뭘 줘요? 대기압을 받겠죠. 왼쪽 편은 압력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수은 기둥이 쭉 올라가겠죠. 저쪽으로. 그게 이제 요만큼 올라갔고 얘는 조금 내려갔고 그래서 요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가 760ml더라. 760ml 차이가 나더라 해가지고
1ATM은 760ml Hg, 수은기둥과 같다. 되시죠? 그럼 이번에 Hg 말고 물로 바꿔볼게요. 수은 말고 물로 바꿔보니까 더 높이 차이가 나죠.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 그럼 여기서부터 오기 차이까지 노란색만 보시면은요 1332ml가 차이가 나요. H2O일 때. 얘는 수주라고 해요. 수주. 물기둥. 얘는 수은주. 일단 압력을 이야기할 때 1ATM부터 여기까지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그럼 일단 4번은 맞다. 그죠? 맞고 3번을 보시게 되니까 얘랑 비스무리해요. 단위가 미리가 아니고 미터로 바꾼 물기둥이네. 그러면 단위가 커졌으니까 숫자는 1000배 작아져야 되겠어요. 10.332. 3번도 맞는 거죠. 여기 뒤에 2가 없는 것 뿐이지 10.33m 정도 차이 난다. 그것이 일기압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PSI는 잘 안 쓰이는데 외국 단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이는 압력 단위죠? 근데 그것도 14.7이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라서요. 1번이 틀렸는데 1번에 대해서는 단위를 살펴보면 제가 좀 자세하게 하죠 오늘. 뉴턴이라고 하는 거 힘의 단위죠. 힘. 이 제곱미터는 면적 단위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 1제곱미터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약간 돗자리처럼. 이 돗자리 같은 곳에 사람이 딱 앉았네. 1뉴턴으로 이렇게 누른다. 누르는 힘. 2뉴턴으로 누르면은 2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맞아요. 뭐가 맞아? 압력의 단위는 맞다. 숫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혹시 대기에서도 하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죠. 파스칼? 뉴턴 퍼 제곱미터. 킬로파스칼이에요. 킬로파스칼. 뉴턴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파스칼인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는 대기에서 했을 수도 있겠다. 킬로파스칼로 정리될 때는 101.325 킬로파스칼이고요. 그냥 파스칼이네요, 저거. 뉴턴. 그냥 파스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킬로를 떼면 단위가 작아졌으니까 숫자에 1000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10만 1325 파스칼이 되겠죠. 자, 킬로를 붙이면 소수 자리가 이렇게 101점으로 되고 소수가 없어지면 돼요. 파스칼. 그리고 마무리로 이 값이 뭐다?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거. 그래서요. 여기서는 지금 1013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뒤에 25가 더 들어와야 돼요. 10만 1325 뉴턴 퍼 제곱미터로 나왔어야지 맞겠다. 조금 단위가 어렵죠? 33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거 가보겠어요. 34번. 이것도 뭐 복잡해 보이는데 앞쪽 문제에서는 생물 처리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오랜만에 화학적 처리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자, 크롬 농도라든지 시안 농도가 얼만큼 있다. 유량은 얼마다. 부피는 얼마다. 이때 차염수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을 넣어주는 양은 얼마이게 하면은 뭐가 중요해요? 얘와 얘가 몇 대 몇인지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기로 했죠. 문제에서도 크롬산 말고 크롬만 가져와야 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자, 지금 반응식 뒤에 거 다 필요 없고요. NaCN 더하기 NaOCl 2대 5가 중요하고요. 나트륨까지 포함하시면 안 돼요. 염소가 아니지. 시안만 가져오셔야 돼요. 시안의 농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게
그럼 이제 밑에다가 분자량 대 미지 농도 비례식 쓰는 거 있죠? 시안 얼마예요? 12. 탄소 12, 질소 14. 2 곱하기 26 땡땡. 5 곱하기 여기 보시면 알려줬죠? 74.5. 그리고 미지 이제 적을게요. 100mg/L 있을 때 차염소산 얼마게 이런 건데 보시면 킬로그램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변형할게요. 요거 0.1kg/m 삼승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그죠? 자주 쓰인다고 했죠. 1000배 작게 숫자 해주고 킬로그램 메타 삼승 그 다음 부피 15 1세제곱미터에 0.1kg 있으면 15세제곱미터에는 곱하기해서 더 많게 있게끔 하시고 x 킬로그램 정리하시면 x가 정답이겠죠? 시안이 아니었죠? 차염수선 나트륨 이렇게 딱 풀이 과정을 적으시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물질과 단위를 적으시고 제거해야 되는 것은 시안입니다. 시안이 얼만큼 있었는지 먼저 적으시고요. 15만큼.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지금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하는 게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하고요. 메타 3승 지워지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시안 킬로그램. 시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시안 2 곱하기 26 말고 5 곱하기 74.5라는 차염소산으로 환산까지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 몇 번인가? 4번에 10.7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있으면 사실 여기 숫자가 중요합니다. 35번에 미생물 성장 곡선에서 보기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단계는 그랬네요. 미생물 성장 곡선에 따른 순서 찾는 거 많이 해봤죠. 2번 정도 해봤나요? 유도기, 간 보는 단계, 대수성장기, 간을 다 보고 이제 밥이 맛있어가지고 막 성장하는 단계, 밥이 떨어져가지고 감소성장, 즉 정지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사멸기, 내생호흡기 있는데요. 간단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유도기, 천천히 성장, 확성장, 대수성장, 감소성장, 내생성장 이렇게 4단계로 나뉘죠. 그래서 같은 말이 조금 있어요. 유도, 적응, 지체, 대수, 얘는 대수만 알면 되겠고요. 얘는 정직이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고, 그죠? 여기 이렇게 성장을 이미 하는 애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성장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소성장. 마지막에 사멸기로 끝날 때 있고요. 내생호흡. 밥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밥 며칠 안 먹으면 죽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축적해 놓은 다이어트 느낌인 단계예요. 그래서 4단계가 내생. 그럼 설명 읽어보고 찾아볼게요. 기억에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조금밖에 없는 양분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신진대사율은 큰 비율로 감소한다. 그러면 일단 얘 아니면 얘인데 조금밖에 없고 경쟁하고 큰 비율로 감소 이러한 내용이 사멸기라는 쪽으로 많이 느낌이 가지 않나요? 미생물은 그들 자신의 원형질을 분해시켜 다이어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자산화 과정을 겪게 돼서 전체 원형질 무게가 감소되는 단계는 사멸기, 내생호흡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개념이라든지 정리할 거 있으시면은 정지해 두시고 정리하시면서 다음 회차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